오늘 오전 육지 상륙한 제6호 태풍 카눈이 오후 들어서는 진행 방향을 북에서 북북서로 틀 것으로 보입니다. 속도는 여전히 느린 상태인데요. 정체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어 걱정인데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과 함께 안전 대책 상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번 태풍의 위력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면서 강도가 강해서 중급으로 약해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위력인지는 저희가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네, 태풍은 일반적으로 북위 5 내지 15도에서 예. 그 태풍의 씨앗이 발화가 돼서 네네. 쭉 이렇게 올라오면서 점점점 세력이 세지다가 예. 이 바다에서 태풍이 계속 발달해 갈 때에 비해서 육상의 상륙을 딱 하면 뭐에 부딪히겠습니까? 산과 여러 구조물들이 부딪히겠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바람의 세기가 예. 약화됩니다. 예, 이제 그런 특징이 있지만 예.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큰 문제가 뭐냐면 태풍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수증기인데요. 바다 수증기입니다. 예. 그럼 바다에서 수증기가 많이 올라오려면 예. 해수면 온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심각한 것은 해수면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 보통 바다 온도가 26도 이상이 되어야 태풍으로서의 그런 강풍과 폭우를 동반해서 계속 북상을 하는데 예. 우리나라 지금 남해안과 동해안의 해수 온도가 28도, 29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에너지를 더 실을 수 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평균적인 온도가 29도에 육박하다 네. 보니까 강력한 수증기가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이 지금 칸툰의 위력과 세기가 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네.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니까 카눈 같은 경우에는 중급으로 약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지금 진입을 한 상태고 육상으로 진입한 상태고 태풍 반경에 강한 바람이 좀 불고 있기 때문에 많은 비를 또 바람과 함께 비도 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뭐 교수님께서도 늘 이제 그 뉴스 접하시면서 아셨겠지만 관통한 태풍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전 네. 태풍과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태풍 관측 이래 예. 남쪽에서부터 우리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북한까지 그대로 내륙을 통해서 올라간 태풍은 지금 기상청의 분석에 의하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예. 우리 한반도를 관통하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면 과거와의 태풍과 다르다는 겁니다. 과거에 2002년 8월 31일에 상륙했던 태풍 루사, 예. 그 태풍 루사 피해 지역을 저는 3번 당시에 답사를 했습니다만 예. 그 태풍 루사나 2003년 태풍 매미나 다른 태풍들은 주로 경남 쪽 해안으로 상륙을 해서 대각선으로 해서 주로 뭐 강릉 동해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커브 형태로 나갔었죠. 커브 형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영에 이렇게 상륙을 해서 쭉 밀고 올라가다 보니까 주로 태풍의 반경이 350km 정도 됩니다. 이 350km의 반경 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땀뿍 담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풍이 소멸할 때까지는 예. 계속 그 태풍 영향권 안에 있게 된다. 예. 이런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사실은 이번 태풍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속도가 느리다라는 점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다들 원하시는 것은 태풍이 좀 피해 없이 빨리 지나가는 부분일 거예요. 속도가 느리면 그만큼 좀 피해가 커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또 제가 역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예. 태풍이 태풍으로서의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예. 하나는 강한 바람을 몰고 있다. 예. 두 번째는 역시 강한 폭우를 내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그 어떤 기능들을 잃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우리 한반도에 머문다는 얘기는 우리가 강풍과 폭우에 계속 오랫동안 노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느리게 통과할수록 우리의 피해는 더 커진다. 아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중급이 된다 하더라도 32m 정도부터 최대 풍속이 네.
초속 네. 이 정도가 중급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상태로 지금 대구 지역을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32m도 굉장히 중급, 그러니까 강에서 중이라고 하면 뭔가 좀 더 안심이 되는 느낌이지만 중도 네. 굉장히 센 위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운 폭풍이고요. 초속 32m 정도 된다면 예. 시속으로 계산해 본다면 한 뭐 시속 한 130, 140km 엄청난 거네요. 엄청난 거죠. 우리가 예, 예.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더울 때 이렇게 80km 정도만 하고 가다가 팔을 내밀어도 이걸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130, 140 정도 된다는 것은 시속 엄청난 세기이고요. 네. 또 이러한 그 어떤 그 풍속을 일정하게 말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네. 지형에 따라서 바람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뭔가 막아줄 때는 좀 약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토양 특히 같은 곳에서는 더 더 세고 있고. 해안가에서는 더 세고요. 그렇죠. 해안가에서는 바로 이렇게 강풍이 강타를 하니까 음. 또 도시 지역에서는 뭐 또 뒤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빌딩과 빌딩 사이로 바람이 통과하게 되면 빌딩과 빌딩 사이에는 이 바람 세기가 훨씬 세져 버리겠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빌딩풍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도시 안에서는 매우 평시에도 돌풍이 많이 붑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태풍이 강타하게 되면 불규칙한 방향의 또 불규칙한 속도의 예. 바람의 종류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같은 날에는 사실은 뭐 외출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죠. 생업도 있으시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외출을 하시는 분들, 출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 외출했을 때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하면 좋을까요? 역시 우리 생활 속에서 참 가장 또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예. 보통 우리 앵커님들도 아침에 출근하실 때 예. 비가 오면 뭘 쓰고 우산을 쓰고 우산을 가세요? 쓰고 예. 하시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태풍을 경험하는 나라에서는 우산을 쓰는 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자, 첫째는 예. 외출을 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꼭 외출을 해야 된다면 우산보다는 비옷을 입는 거 훨씬 안전하다는 겁니다. 무비가 낮군요. 예, 왜 그러냐면 예. 자, 우산을 쓰면 첫째는 시야를 가리게 되죠. 예. 바람이 세게 오다 보니까 이 그 지탱하려고 힘을 쓰다 보면 나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인지할 수가 말씀이세요? 없죠. 예. 그리고 우산이 뒤집어지면서 넘어가게 되면 또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옷이 훨씬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부득이 외출하게 된다면 가급적이면 직접 운전을 안 하는 대중교통 수단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지하 시설 같은 데로 뭐 지하도랄지 지하 주차장이랄지 이런 곳은 가급적이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 특히 그 감전될 수 있는 그 전기 관련 시설들이 접근하면 안 된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현대 도시에서 예.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도 네. 그 전선 지중화율이 거의 한 75%, 80%에 육박합니다. 예. 우리가 지나가면 별로 이렇게 전신주가 안 보이잖아요. 좀 안 보이죠. 그건 뭐냐면 땅 속으로 전선들을 다 묻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말은 예. 폭우가 내렸을 경우 굉장히 정말 좀 위험한 상황이죠.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근데 그러면 그걸 인지해서 사실 피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그렇기 부분들. 때문에 예. 도시가 발달하고 현대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른바 스마트 시티가 되어 갈수록 예. 폭우가 왔을 때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전기에 대한 노출 같은 것. 전기, 통신 각종 또 이런 것들이 마비돼서 어디에 갇힐 수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집에 있는 것이 자, 그리고 바람직하다. 이제 사실 그 강남역 심수 때 네네. 뭐 이렇게 많이 잠긴 게 아니었었는데 이제 네. 물이니까 걸을 수 있는 상태도 걷잖아요. 네네. 차가 있다거나 할 때. 근데 이제 맨홀 같은 게 뚜껑이 없을 때 글로 급류처럼 빨려 들어가는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사실 그걸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런 분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히 그 도시 생활에 있어서 그 배수로가 그 예. 이른바 맨홀로 덮여 있고 배수로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폭우가 내리게 됐을 때 착각하게 됩니다. 뭐냐면 물에 잠겨 있으니까 배수로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별로 위험하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고 또 배수로에서 물이 역류하다 보니까 그게 위험하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예. 결과적으로 도시의 도로나 이렇게 뭔가 물이 고여 있는 곳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루트는 예. 배수로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이 배수로 뚜껑들이 뭐 열려 있거나 어디로 훼손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 배수로가 있는 곳을 밟고 지나간다거나
그쪽으로 건너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앞서 대중교통을 가급적 이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네. 이제 또 자기 차량을 가지고 이미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자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도로 운전할 때 뭐 걷는 거, 도보와는 다르게 좀 유의할 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네. 평상시에 자동차를 이용할 때 평상시에 자동차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예, 예. 예. 자, 운전 중에 갑자기 폭우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뭐 이렇게 와이퍼라 그러죠. 네. 이 와이퍼에 고무가 닳아서 이렇게 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물을 깨끗하게 이렇게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게 네, 네. 중요한 부품이 아니라고 인식되다 보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그런 와이퍼 정비 같은 것들 늘 새 걸로 교체해 놓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 폭우가 내리게 되면 정말로 감속해야 된다는 것. 예. 왜 그러냐면요.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처럼 60km, 80km로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 바퀴가 물 위에 떠버리는 증상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또 특히 브레이크도 듣지가 않게 되고 예. 또 고속으로 달리면서 물을 이렇게 헤치고 가게 되면 그 물이 엔진 룸 내에 벨트 같은 데로 스며들어서 벨트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면서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는 강풍을 맞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평상적인 도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많이 노출되어 있는 강풍에 취약한 다리 위, 교량 이유 같은 데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매우 측풍에 취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태풍이 불 때는 자동차를 운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매우 위험한 곳으로 몰고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 아니 절대 운전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제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가급적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야겠다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해주신 것 같고요. 자, 근데 극한호우, 지난번처럼 극한호우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물이 급작스럽게 불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 근데 이 자동차라는 것이 뭐 나름대로 고가의 또 자산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걸 버리고 또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아서 네. 대처를 하지 못하다가 하다가 또 피해를 입으신 경우도 있어서 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좀 짚어주시죠. 예. 네,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네, 부분이. 그러나 우리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냉정해야 됩니다. 네, 자동차는 얼마든지 다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자동차에 집착해서 거기서 머뭇머뭇 하다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나의 생명은 저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벌써 바퀴에 한 3분의 2 이상 물이 차기 시작하면 네. 과감하게 참 자동차를 차를 버리고 떠나야 되는군요. 예, 무조건 떠나야 됩니다. 여기서 머뭇거리는 순간 나는 죽음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영상 보면 저렇게 정체되는 상황. 네. 사실 근데 도로 중간에서 차를 빼서 벗어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차는 가지 못하고 진행이 안 되고 차오른다 할 때는 그냥 버리고 나와야 되는 거군요. 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위험을 빨리 인지하는 것도 나의 생명을 보호하는 좋은 길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저렇게 물이 차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후진해서 나갈 것인가. 나갈 수 없다면 과감하게 예. 차를 버리고 뒤쫓아 나와야 됩니다. 보험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늘 그런 걸 생각하면서 미련을 갖지 말고 과감하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태풍의 강풍과 폭우를 또 동반하다 보니까 지난번 극한호우 때 침수 피해와 산사 때 떠올리시면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와 지자체도 이 우려 지역으로 예상되는 곳들의 주민 만여 명 지금 사전에 긴급 대피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조치 관련해서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보시는지에 대한 평가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하신 질문 여러 질문 중에서 제가 가장 기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이 분야 연구자로서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이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고요. 재난관리 시스템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재난관리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것은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 이 시, 군, 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이 되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 즉 긴급 통행 금지, 긴급 통행 제한, 예. 긴급 대피 명령 같은 것들을 바로바로 내린다면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벌써 이렇게 많은 대피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네, 네. 우리나라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이 이제 드디어 실체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보다 기초지자체 또 그 위에 있는 광역지자체들의 이런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들이 네. 예.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돼야 된다. 이렇게 평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앞서 헤드라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또 인명피해가 접수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네. 부분도 좀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그렇습니다.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저는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예, 예.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네. 또 응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교수님, 이게 네. 참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태풍이 오고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안 약화인데 네.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잘 위험하죠. 네, 네. 산사태도 마찬가지고 집안 붕괴도 마찬가지고 특히 경북 예천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수해 피해 복구가 지금 뭐 다 못된 상황에서 또 영동 지방도 많은 비가 또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축대도 그렇고 산사태 붕괴 같은 위험이 또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현 상황에서 어떤 대비가 가장 좀 적절할지 네, 그 네. 부분 좀 짚어주시죠. 예. 네. 집안이 약화됐다는 말은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네. 바위, 저 아래 바위가 있고 안반층이 있고 예. 그 위에 토양층이 있습니다. 예. 그 토양층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토양층이 당연히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을 머금게 되죠. 이럴 때 당연히 물렁물렁해지니까 집안이 약화된다라고 예.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산지는 경사진 안반 위에 경사진 토양층들이 얹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 토양층들의 물이 흠뻑 머금게 되겠죠. 스미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경사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사진 안반층 위에 얹혀져 있는 물을 흠뻑 머금은 토양층들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미끄럼을 타게 되죠. 네. 랜드 슬라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산사태를 랜드 슬라이드라고 얘기하는데요. 문제는 태풍이 강타하게 되면 이 랜드 슬라이드 산사태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아까 우리 우산 얘기를 했죠. 예. 우산의 지름이 한 1m가 조금 넘는데 예. 이 우산을 지탱하기 위해서 엄청 힘들잖아요. 네. 그 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우리 경사진 산 비탈진 면적들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곳에 시속 140km 가까이에 어마어마한 강풍이 밀고 때리게 됩니다. 예. 그러면 엄청난 압력이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산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위험한 것은 산사태라고 저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방의 붕괴 예. 이런 것들 또 이제 어떤 그 도로 이게 우리 도시에서의 그런 도로들의 함몰, 치마 뭐 이런 것들도 태풍이나 폭우가 많이 왔을 때 발생되는 예. 일들이다. 예. 그래서 늘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태풍이나 폭우가 많이 내렸을 때는 예. 대피하는 것만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예. 대피가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그 범람하거나 침수가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좀 떠나려 가다가 뭘 잡으면 살 확률이 있어요. 예. 근데 산사태는 토사와 돌과 흙, 점도가 물보다 훨씬 높은 흙과 돌들이 나를 덮치게 되면 무릎 미처 못 와도 나는 거기에 함몰돼 버립니다. 예. 그리고 눈과 코에 흙과 돌이 들어가 버립니다.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가장 무서운 것이 산사태인 겁니다. 아, 그러면 대피를 미처 하지 못하고 사실 집안에 있을 때 산사태가 났을 경우에 당장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드리고자 했는데 네, 산사태의 경우에 그럴 여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급작스럽고 네, 또 그리고 어떤 이런 토사들이 붙잡을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것은 건축 예. 구조상에서 이제 앞으로 지금 뭐 이렇게 시골에 막 전원주택을 짓는 붐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우리 국민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 또 아파트 생활하다 보니까 전원주택 생활에 대한 로망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그 마을들은
전원 주택이 될 수 있는 마을들은 대부분 산자락 이른바 배산 임수라 그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뒷곁 뒤안에 산사태로부터 즉 흙과 돌들이 밀려 내려올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방어 콘크리트 막을 반드시 만든 뒤에 예. 집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네. 먼저 드리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처 피하지도 못했는데 잠을 자고 있었는데 산사태를 당했다. 그래서 우리 집으로 밀고 들어온다. 그렇다면 일단 기둥이 있는 곳 쪽으로 몸을 피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 흙과 돌이 밀려오는 상태에서 그나마 좀 버텨주는 것은 기둥이 있는 곳이겠죠. 기둥이라 하시면 집에서 양 모서리 쪽에 있는 곳을 향해서 가라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모서리 사각? 쪽이나 예. 모서리 쪽이나 나는 우리 집 구조를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둥이 있는 곳이나 예. 또는 뭐 화장실 같은 곳은 벽과 벽 사이가 조금 좁기 때문에 기둥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좀 공간 확보가 그래도 가능한 쪽으로. 그렇습니다. 피하자 핵심이 그겁니다. 예, 말씀이신 거죠? 공간 확보가 가능한 쪽으로 피해 있어야 시간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오후 저녁 되면 수도권 지역으로 또 올라오게 될 텐데 또 거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반지하 또 도심 반지하 주택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폭우에 또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봤더니 뭐 물막이판 같은 설치가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집계가 되고 있고 사실 가장 걱정되는 분들께서도 이제 그 저지대에 계신 반지하 또 거주자분들일 텐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랄까요?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네. 좀 예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여름에 반지하 침수 참사가 발생했을 때도 그렇고 또 바로 얼마 전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발생을 했을 때도 예. 예. 만약에 이런 그 태풍이나 폭우가 내린다는 것은 최소한 하루 전에 기상청에 통보를 받지 않습니까? 지금이 아주 딱 좋은 상황인데요. 그런 통보를 받게 되면 우리는 예측을 한다는 얘기죠. 도시 지역에서는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저지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지금 현대 도시의 그 주거 생활들이 대부분 아파트나 뭐 2층 이상에 거주하기 때문에 1층 주택이나 또는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럼 이런 분들을 그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의 작동에 의해서 빨리 대피를 시켰다면 대피소나 이재민 구호소 같은 것을 초등학교 체육관 같은 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군 구에서 대피를 시켰다면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을 겁니다. 통행 금지 명령을 내렸으면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예. 이렇게 폭우가 강풍이 올라오고 곧 지금 도달하기 때문에 예. 저지대가 있는 기초지자체에서는 예. 그 지역을 가장 잘하는 곳은 기초지자체입니다. 시군구입니다. 네네. 그 기초지자체에서는 그 저지대에 사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 저기 주민들을 예. 어떤 대피소를 만들어 놓고 대피소를 가동하면서 신속히 대피시키는 것이 예.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거다. 이 권고나 자율 같은 개념은 또 개인 차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강제성도 좀 있어야겠군요.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예. 강제로 발동할 수 있는 기초지자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네네. 강제 발동권을 줬습니다. 그게 강제 조치권입니다. 예. 강제로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긴급 통행 금지, 통행 제한, 예. 사용 제한, 긴급 대피 명령. 음. 그런데요, 이 긴급 대피 명령을 지난 7월 폭우 때 내린 곳이 두 곳밖에 없었어요. 그랬군요. 네, 익산시하고 예. 뭐 광양시 뭐 등등 이곳의 기초지자체장님들은 오랫동안 공직을 경험해 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법령과 이런 시스템을 또 아시는 분들이어서 그런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되는데요. 예. 네. 일단은 기초지자체장님들께서 네.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의 지역 사령관이시기 때문에 꼭 그런 그 미리 대피하고 또 대피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예. 또 법이 정하고 있는 긴급 대피 명령권을 적극 발동하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는 길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조금 전에 영상도 나왔습니다만 그 저번에도 비 피해 때 포항 지역에서도 그런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 때문에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었고 네. 주차장 같은 경우는 또 요즘 뭐 워낙 2층, 3층 여러 층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비가 들어차는 게 순식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근데 사실 그것도 아파트마다 또 차수막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네.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자체 입장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폭우가 내린다고 한다면 그 지하 주차장 시설이 좀 오래된 아파트나 또는 뭐 어떤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은 예. 가급적이면 주차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건축된 지가 오래된 지하 주차장에는 네. 배수 펌프 시설이나 뭐 전기 시설이나 통신 시설이나 뭐 또 이렇게 말씀하신 그 차수막 시설 같은 것들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침수될 침수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근데 태풍 때는 또 야외 외부에 두자고 하면 강풍과 폭우도 좀 우려가 되잖아요. 이게 강풍과 예. 폭우의 위험성이 있는 곳들이 모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강풍과 폭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강연안, 바닷가 예. 연안이거든요. 예. 그런 곳이 아니라면 외부에 주차한 것이 맞고요. 네. 또 이제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뭐 신축이라거나 신축 그런 예. 건축물 아파트들에는 그 아파트의 그 법이 정하는 주택법이 정하는 여러 아파트 시설 관리에 관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걸 잘 작동을 해서 배수 펌프 시설이나 차단 시설 같은 것들이 잘 작동되도록 하고 또 차수막 같은 것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차수막을 국가 지원을 받아서라도 바로바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상황 말씀해 주시면서 해주신 조언 중에 이제 그 근본은 가장 좋은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적절한 명령, 통행 금지 명령, 대피 명령 이런 것들을 기준을 확고하게 해줘서 그렇습니다. 단 하나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풀어주고 계신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봐야 하고 또 만약이라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갑자기 내가 집에 있는데 반지하방인데 집이 침수되기 시작했다. 또는 네. 지하차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갑자기 당황하면 알고 있던 것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네네. 행동 지침 요령을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재난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축은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의 환경에서 위험 요인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걸 가족들한테 잘 알려줘야 됩니다. 예. 그게 뭐냐면 자 우리 집이 반지하이고 저지대라고 한다면 비가 많이 오면 우리 집이 언제든지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비가 많이 온다면 침수되기 전에 일단은 피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예컨대 밤에 잠을 자고 있다 할지 그렇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축축해진다 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빨리 나가서 대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와 내 가족들이 함께 숙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중에 좀 장애가 있다 할지 이렇게 스스로 거동을 못 하시는 분이 있다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예. 또 이웃의 어떤 도움을 요청을 하고 네. 해서 빨리 대피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나의 노력, 나의 상식, 나의 실천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가가 도와주는 겁니다. 이건 보조적이고 부수적인 것이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일본처럼 많은 재난을 겪는 나라에서 생존하는 분들의 거의 80%는 네. 스스로 살아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차량 때 말씀하셨지만 네. 차는 뭐 버린다 쳐도 이게 네. 집이잖아요. 네. 집이 그것도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이제 비가 막 내리는 상황인데 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승현 거의 말대로 그 상황에서는 진짜 그걸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일 텐데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재난 대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예. 매년 시군구별로 재난 대비 훈련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6월 초까지 해서 1차 훈련이 끝났고 예. 이제 조금 있으면 9월부터 또 2차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 때 한번 실제 상황을 가정을 해서 상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머뭇거리다가 죽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거죠. 예. 근데 우리 집이 침수가 되고 뭐가 깨지고 피해가 있더라도 다음에 이거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 예. 살아야 된다.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다. 예. 그래서 빨리 대피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뭐 이런 그런 마음 훈련, 상상 훈련들도 평상시에 해두는 것이 참 지혜로운 예. 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는 이렇게 행동하겠다라는 네. 게 평소에 생각을 해놔야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떠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가 지역의 범람 위험도 이렇게 극한호우나 또 태풍이 오면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예. 더불어 이제 지난 오송 참사도 떠올려 보면 미호강 범람도 큰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강가 지역의 범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책과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아마 제가 이 분야를 연구하게 된 그런 배경도 예. 저의 성장 배경이 강가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는 제 고향이 전남 화순 도곡이라는 곳인데요. 예, 예. 그렇- 앞에 영산강 지류인 예. 지석강이 흘러갑니다. 근데 이곳에서 매년 홍수를 겪다 보니 아. 또 저희 지대가 고향 좀 낮은 마을이 곳이군요. 제 고향 마을이 제방 뚝 바로 아래 마을이어서 늘 그런 홍수 피해를 보면서 저기 성장을 했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제방이 그 홍수량보다 좀 넘어 그 홍수량을 견딜 수 없는 규모의 제방이라면 예. 정부에서는 빨리 그 제방을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참 제방이 보강이 됐어도 그 물이 들어가고 나가게 하는 수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뭐 크고 작은 보들이 있고 이런 그 물 관리 시스템들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방이 유실되거나 원류에서 물이 범람하게 될 때 네. 이제 이 참 제방들이 붕괴되거나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를 대비해서 어느 곳으로 대피할 것이고 또 그러한 그 대피 상황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험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 평상시 많이 두어야 되는데요. 그 제방 부근에 사시는 분들이 꼭 물구경을 하시려고 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이렇게 홍수 때 이렇게 휩쓸려 가서 돌아가신 분들의 거의 90%는 네. 물가에 물구경을 하고 오신 분들입니다. 호기심 때문에 호기심 그런 경우도 때문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건 그러니까 농경문화에서 걱정되는 어쩔 수가 마음도 없는 있고 겁니다. 네, 예. 어떻게 어떤 돼가는지 상황을 상황을 확인할 확인할 상황을 겸 보기 예. 위해서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 강 옆에 있는 논밭들이 막 침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잠이 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뭐 대담 초반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뭐 지금도 보실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바람 이제 일단 태풍이 올라온다는 것은 저희가 딱 떠올릴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강한 바람인데 네. 일단 육지로 올라왔을 때 또 관통하면서 상륙하면서 점점 그 에너지를 해상보다는 좀 잃어갈 테니까 그렇습니다. 중급에 점점 약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예상이 되는 것은 중급의 영향으로 또 중급에서 그 아래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수도권 지역에 오더라도 초속 한 24m에서 29m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심 지역 계신 분들 뭐 대구도 마찬가지고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도심 지역 계신 분들 그 아까 얘기하셨던 빌딩풀 같은 거 사실 도심에서 바깥에 안 나가겠습니다만 뭐 일터에 계신 분들은 또 이동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판이 낙하한다거나 그런 것들로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고 또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시 방제, 도시 재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 도시 방제, 도시 재난에 있어서 갈수록 도시가 위험해지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갈수록 위험해진다. 네, 어떤 왜 의미입니까? 그러냐면요. 네. 현대 도시 건축물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마 우리 연합뉴스도 아마 그럴 텐데 외장 건축 자재들이 유리가 너무 많습니다. 아, 많이 보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고층 빌딩이 많습니다. 음, 그리고 또 뭐 간판, 네온 사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때 강풍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지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취약하겠죠. 매우 취약해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먼저 이제 뭐 대안부터 제시 말씀을 드린다면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유리 소재를 좀 줄여야 된다. 그리고 큰 유리문 같은 거, 큰 유리창들을 작은 유리창으로 재디자인화해야 된다. 자,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강풍이 불면 강풍에 취약한 게 유리의 면적이 좁은 게 더 취약할까요? 넓은 게 취약할까요? 당연히 유리 면적이 넓은 게 훨씬 강풍에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고층 빌딩일수록 그런 그 큰 유리문 같은 것들, 유리 소재들을 좀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예. 또 이렇게 바람이 지나갔던 곳들에 어느
순간에 큰 빌딩들이 참 들어서서 그 원래 바람이 지나다니던 곳에 예. 이 빌딩이 막게 되고 이 빌딩이 두 개가 들어서면 그 사이의 공간으로 바람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면 훨씬 그 바람의 속도와 세기가 강해지겠죠. 근데 이게 빌딩풍인데요. 근데 이러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와류, 난류 같은 것들이 막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불규칙한 바람, 돌풍이라고 그러죠. 이런 바람들이 발생을 하면서 또 이런 그 간판이나 이런 송전 그런 시스템들이나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훼손시킬 수가 있다. 근데 네. 예. 이런 것들이 날아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다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예. 가급적이면 바깥을 나가지 않는 것이 네. 현대 도시일수록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예. 이렇게 그러면 말씀드립니다. 나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태풍 상황에서 강풍 상황에서 내가 집에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가정에서는 창문에 X자로 테이프를 붙이거나 뭐 신문지를 붙이면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실제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통 우리가 그 태풍이 온다고 할 때 이렇게 뭐 X자로 테이프를 붙이거나 예. 뭐 젖은 종이를 붙인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 이렇게 답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어떤 애매한 답이죠. 자, 첫째는 예. 유리창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리창이 깨지는 강풍에 의해서 유리창이 깨지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주로 강풍에 의해서 유리창이 깨지는 것은 유리창의 흔들림 충격 때문에 깨집니다. 그래서 유리창이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유리창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사이에 종이나 비닐 같은 것을 넣어서 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 또 테이프를 붙인다면 역시 테두리 부분으로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조금 있다. 자, 그런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X자나 이런 거 붙이는 것은 깨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만약에 깨졌을 때 유리창 조각을 붙잡고 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균열됐지만 예. 그걸 붙잡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붙어있기 강풍이 때문에. 확 불었을 때 갑자기 유리창이 와장창하고 깨지죠. 음. 이때 테이프 같은 것이 없으면 그냥 그 파편들이 그냥 방에 튈 거실로 텐데. 막 날아올 텐데 그런 테이프 같은 것들이 붙어 있으면 깨지더라도 예. 날아오진 않고 그 부근으로 이렇게 쓰러지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깨진 유리창 깨진 파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게 어떤 자동차에 썬팅 해보셨죠? 네. 썬팅지를 붙여놓는 것이 가장 또 선팅지를. 예, 아. 그 썬팅을 해놓는 것이 파편을 막는 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역시 유리창 크기를 적게 건축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강풍에 대한 대책까지 오늘 이 시간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